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늦게 본 거기도 하고, 영화가 조금 난해하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당연히 듣고 나서 보고 왔는데, 확실히 평소에 어떤 그런 영화랑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냥,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대충 약간 이런 생각을 더 하게 하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야기 자체는 사실 크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숨겨진 의미가 뭘까? 이거를 좀 각자 관객들 나름대로 좀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작가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관객들끼리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뭐 그러면서 각자 그냥 자기의 생각을 조금 이야기하게 되는 뭐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마히토라는 남자아이가 있어요. 네, 엄마랑 아빠가 있겠죠. 근데 이 작중 배경이 연도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대충 저 시기였어. 막 태평양 전쟁 시기였어. 아침에 막 공습 경보 사이렌 같은 게 울립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 불타서 어머니가 작 초반에 그냥 바로 사망을 하죠. 이 어머니는 또 이제 뭐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마이토한테는 이모인 거지. 그래서 이 아빠가 이모랑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면서 이 가족이 도쿄에 사는데 도쿄는 지금 전쟁 때문에 너무 망가졌으니까 약간 어떤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는데 이 가족이 되게 부자야. 그래서 도쿄에서도 막 무슨 되게 일본식 가옥에서 고용인이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뭐 집사, 뭐 하녀? 그런 고용인들을 뭐 여러 명 고용해서 살고 있었는데 마이토에 이제 외가에 가서 살게 되는데 여기도 막 엄청난 부자입니다. 또 막 일본식 전통 가옥이 있고 별채도 있고 별채는 또 이제 서양식이죠. 별채. 그래서 여기 가서 살게 돼. 뭐 여기 막 고용인들이 엄청 많고 이 외가를 관리하는 이 마이토의 생활은 별채에서 시작이 되는데 어머니를 잃고 나서 마이토가 뭐 어머니의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발현된 꿈을 꾸기도 하고 이제 외가리가 나오죠. 외가리가 이제 이 마이토를 정말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마이토의 꿈에서 어머니가 막 마이토 도와줘 하는 말을 따라하기도 하고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가 살아있다. 나를 따라오면은 그거를 어머니한테 안내를 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마이토가 뭐 외가리를 쫓아내보려고도 하고 자기 목검을 들고 나가거나 뭐 이제 어머니가 활 쏘는 거를 보면서 자기가 직접 막 활을 만들어서 외가리를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결국 외가리를 잡는 데는 실패하고 외가리를 따라서 갔더니 되게 무슨 이상한 이세계가 있는 거야. 어딘지를 모르는. 그래서 여기서 뭐 좌충우돌 모험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소년 마이토가 이 세계로 이제 외가리랑 같이 진입을 하면서 여러 일들을 겪게 되죠. 뭐 앵무새한테 잡아먹힐 뻔도 하고 되게 커다란 물고기를 자기가 직접 칼을 써서 손질해보기도 하고 이제 얘가 이 외가리를 따라갔을 때 키리코라는 할머니가 같이 이제 따라붙게 돼. 제발 도련님 가지 말라. 이거 함정이다. 너무 위험하고 안 된다. 계속 말리다가 마이토한테 딸려왔는데 이 키리코라는 할머니도 이 세계에서는 되게 젊은 어부의 모습인 거야. 그래서 어부로 막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이 세계에서 히미라는 여자아이를 만나는데 이게 자기의 엄마인데 어린 모습인 거야. 근데 여기서 막 엄마가 초능력자 막 이런 것처럼 엄마가 막 불을 다뤄. 그래서 막 새들도 막 쫓아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큰할아버지 이모가 말해주길 뭐 책을 너무 많이 읽다가 미쳤다 뭐 아니면 뭐 이 고용인들이 말해주기를 뭐 운석 같은 게 떨어졌는데 그거를 건물로 감싸가지고 뭐 탑이 지하에 있었네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 큰할아버지가 이 세계를 관리하는 인물이었어요. 이 세계 관리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큰할아버지는 이미 너무 노쇠했기 때문에 이 마이토한테 후계자를 맡아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마이토가 거부를 하게 되죠. 나는 할 수가 없다. 뭐 처음에는 이게 무슨 블럭을 이렇게 막 쌓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설정인데 이 돌을 건네주는데 이 돌과 같은 아기가 가득한 돌 블럭이다. 그래서 나는 싸울 수가 없겠다. 큰할아버지가 그거를 듣고 또 감명을 받아요. 그래. 너가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세계를 맡기고 싶다, 너한테. 근데 결국 나중에 이 큰할아버지가 그냥 정말 그런 어떤 악의가 없는 순수한 돌을 건네줬을 때 마이토는 자기가 자해해서 만든 상처를 보여주면서 이게 나의 악의의 증거다.
조그만 아기가 있는 사람이 이런 순수한 돌을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하지 않겠다 하고 결국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어떤 판타지 그런 이야기가 정말 대충 말하자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줄거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이 원래 소설의 제목이었어요. 이 책은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어떤 한 아이가 삼촌한테 편지를 보내요. 삼촌한테 편지를 보내면 이 삼촌이 다시 답장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세계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고민을 보내는 거래. 정말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삼촌이 삼촌 나름대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야. 네, 이런 형식의 그냥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감명 깊게 읽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접했던 유일한 사전 정보였어요. 책이 이런 내용이고 이 책을 미야자키 하야오가 어렸을 때 읽었는데 어렸을 때 읽고 나서 정말 깊게 감명을 받았고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했을 거다. 이게 이제 유일한 사전 정보였어요. 은퇴작 어쩌고도 짤로 봤던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이야기거리 해석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뭐라고 이걸 해석을 해. 솔직히 해석이라는 거는 답에 가까운 좀 단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어떤 엄청난 역사적인 지식이 있다던가 그렇다고 내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나 미야자키 하야오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장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나는 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대충 이런 이야기거리를 두서없이 좀 늘어놔 보려고 합니다. 또 이제 사전 정보가 없이 간 이유는 그냥 나만의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당연히 틀린 게 더 많을 거고 어떤 이런 좀 예술 영화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고 싶은 그런 모습도 있을 거고 분명히 이런 어떤 창작물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은 지망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나만의 온전한 생각과 의견을 조금 먼저 가져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의견을 먼저 남기고 이거를 나중에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 좀 더 나보다 생각이 깊고 더 이제 많이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 그게 비평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영화 리뷰 같은 걸 많이 하는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고 그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나무위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 어떤 항목을 정말 하나도 보지 않음으로써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좀 좋게 말하면은 좀 내가 특별하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내가 이거는 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겠고 내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남들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머니가 이제 사망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이토가 살아남게 되는 이야기인데 일단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점이 뭐냐면 얘가 너무 로봇 같아. 일단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를 않아요. 마이토가.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를 않고 말을 하더라도 약간 되게 사무적으로 해. 근데 얘가 초등학생이란 말이야.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처음에 목소리도 그렇고 그런 어떤 행동 거지가 되게 로봇 같은 어른을 넘어서 되게 로봇 같다. 애가 되게 차갑다. 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머니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 때문에 약간 마음을 걸어 잠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행동 거지가 어른 같다. 왜냐면 내가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을 많이 본 게 아니니까 처음에 얘가 되게 차분하게 말하는 게 나는 하쿠 생각이 났어요. 센가치히로에서 하쿠 생각이 났어요. 되게 하쿠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하쿠는 치히로를 구해주니까 뭔가 되게 어른스럽고 그런 캐릭터인데 그냥 한 가정의 아이한테서 이 모습을 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얘가 이제 그런 삶의 어떤 이 세계의 모험을 하면서 아이 같은 모습을 결국엔 보여줘요. 근데 아이 같은 모습을 크게 기억나는 게 두 번 있었는데 처음이 희미가 빵을 줬을 때. 근데 이 빵이 그냥 식빵에다가 버터랑 잼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발라서 주거든요. 진짜 와 이거는 잼에 빵을 바른 수준이야. 그 정도로 정말 과하게 해주는데 이 마이토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 지브리 스튜디오 특유의 약간 해맑은 아이를 표현하는 그 표정을 보여주거든요. 그거를 정말 맛있게 막 잼을 입에 다 묻혀가면서 먹을 때 한번 보여주고 이제 맨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결말 부분에서 한번 그거를 보여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마이토가 가족들이 당연히 소중한 아이고 또 아빠는 얘를 훌륭한 아이로 키우고 싶고 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재혼도 했고 여러 사정 때문에 얘를 되게 감싸고 도는데 아이한테 필요한 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모험을 좀 자기가 좀 헤쳐나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이 마이토의 모습이 좀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 뭐 이거에 관해서 또 계속 제가 생각한 큰 주기는 이거랑 그러니까 이게 가장 컸어요. 아이가 좀 이 어떤 풍파나 어려움을 좀 겪어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보게 됐고 나머지 하나가 약간 어떤 삶에 관한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삶이지만 살아나간다라고 해야 되나? 전쟁을 경계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일단 처음 시작부터가 이런 어떤 전쟁하면서 어머니가 죽어. 심지어 이게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병원이 그냥 말도 안 되게 불타. 그냥 병원이 아예 뭐 형체도 못 알아볼 정도로 무너지면서 이제 어머니가 사망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마이토가 아까 그 키리코 할머니가 업으로 젊어져서 이 세계에서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키리코를 따라서 생활을 하는데 되게 무슨 귀여운 하얀색 애들이 있어. 막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그런 어떤 거기 사는 물고기들의 내장을 먹고 충분히 자라면 이게 이제 얘네가 위로 날아가. 하늘 위로 날아가면은 이제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위로 하늘로 올라가서 이 현실에서 태어난다. 라는 이야기를 키리코가 해주는데 이 얘네들을 새들이 펠리컨들이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얘네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걸 따라서 이렇게 막 펠리컨들이 이렇게 먹는 거야. 이 펠리컨 나쁜 자식들, 얘네 애기들을 막 잡아먹어. 막 이렇게 하는데 힘이라는 그 여자, 얘가 불을 다루는 초능력자 같은 모습이라고 했잖아. 얘네를 막 쫓아내. 얘네를 막 그 불을 써서 약간 불꽃놀이 같기도 하고 불태워서 쫓아내는데 그냥 펠리컨들이 뭔가 불에 타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얘네는 그냥 불이 무서우니까 가는데 와라와라들이 불에 타는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야. 얘네는 그냥 펠리컨은 날아가고 얘네가 불에 타서 이렇게 힘없이 떨어져 이렇게. 그래서 마이토가 이걸 보고 야 하지마 배 위에서 이렇게 커다란 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야 하지마 얘네 다 불타잖아 뭐하는 거야 그만둬 하는데 키리코는 그냥 아 감사합니다 역시 희미님 얘 아니었으면 다 잡아먹혔다 그걸 보여주긴 해. 얘가 펠리컨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와라와라들이 일부라도 살아서 이제 현실로 무사히 날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새들이 뭐라 할까요? 되게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도 뭐 외가리가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 펠리컨 그리고 앵무새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이제 마이토의 어떤 두려움으로서 작용을 하는 역할이 좀 크고 펠리컨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와라와라를 잡아먹는 거 그리고 마이토가 이제 이 세계에서 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무덤이 하나 있어. 돌벽이 있고 되게 화려한 무슨 금색 문이 있는 데가 있고 이 뒤에가 엄청 커다란 나무랑 돌이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펠리컨들 때문에 들어가진단 말이야. 펠리컨이 이제 막 마이토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얘네는 마이토도 잡아먹으려고 하고 와라와라도 잡아먹는데 아까 그 히미의 이 방어 때문에 부상을 크게 입은 이제 펠리컨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먹을 게 없다. 뭐 이 바다에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을 만한 물고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염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최대한 멀리 계속 날아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얘네를 먹는다. 새로 태어나는 애들은 나는 법도 잊어버리고 되게 처절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근데 이 장면 딱 직전에 그게 있었거든. 키리코랑 마이토랑 힘을 합쳐서 되게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 그래서 얘네를 끌고 와서 막 얘네를 사려고 이 생선을 사려고 막
알 수 없는 약간 사람들, 해골들 그런 게 있고 결국 얘를 이렇게 잡아서 죽인단 말이야. 죽은 거잖아 일단 물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칼로 배를 갈라서 내장을 손질하고 이 살을 먹어. 그러니까 이 내장을 통해서 와라와라들이 살아간 거고 이거를 또 마이토랑 키리코도 먹는단 말이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마이토한테 당연히 이입을 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극 초반부터 얘한테 감정이입을 하도록 유도가 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선을 잡아먹고 이런 어떤 귀엽다 뭐 좀 돌봐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대상한테 뭔가 남의 그런 어떤 살점을 먹이는 거는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막상 우리가 뭔가 입장이 역전됐을 때 특히 그건 이제 앵무새에서 드러나고 이제 포식자가 아니라 먹히는 입장이 됐을 때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잖아 이게. 이때부터 약간 그런 거를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 뭔가 우리가 포식자 입장이 아니면 피식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먹히는 입장이 됐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게 이제 극대화되는 게 앵무새입니다. 앵무새가 이제 이 이세계에서 가장 그 개체 수가 많다라고 언급이 되는 개체들인데 얘네 모습을 보면은 약간 군국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요. 일단 얘네들이 막 깃발을 가지고 뭐 대왕을 환영하는 잘 갔다 오라고 막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이때 깃발을 보면 약간 나치 맞나? 아무튼 약간 그쪽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 모습도 보이고 대왕이 이제 뭐 칼을 차고 하는 거에서 이제 그런 약간 군국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얘네들이 하는 걸 보면은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 왜냐면 현실 세계에서 보여준 모습도 길거리에 막 군인들이 돌아다니고 그 사람들한테 경례를 하고 인사를 하고 실제로 전쟁 중이기도 했고 근데 또 이 앵무새들이 그렇다고 다 뭐 군인으로 보여지냐라고 하면은 오히려 얘네는 그냥 평범한 사람같이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물론 좀 극단적으로 막 사람이다 잡아먹어야지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냥 막 술집 식당으로 보이는 데서 밥을 먹고 그냥 뭐 군인이니까 경계 근무를 서고 그 마이토의 이모도 이 세계로 따라갔는데 이모는 안에 아이가 배웠으니까 먹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의 윤리적인 철칙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네가 그런 어떤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이토를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게 우리가 입장이 역전됐을 때를 이제 상기를 계속 시켜주는 거야. 우리가 지금은 먹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먹히는 입장이 돼도 지금 이게 옳다, 우리가 행하는 행태가 옳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 그게 이제 단순히 먹고 먹히는 문제에서 전쟁으로 확대가 되는 거야. 병원이 불타는 것도 그렇고 히미가 분명 와라와라를 지키려고 펠리컨을 쫓아내기 위해서 불의 힘을 쓴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와라와라들이 살아서 현실로 나간 것도 있지만 얘네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잖아. 그 불에 의해서 와라와라들이 불타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럴 만한 힘도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란 걸 하고 있지만 정말 100% 옳은 일일까? 왜냐면 자기가 지켜야 하는 거를 결국 자기 손으로 불태우고 망가뜨리는 일이다. 이 전쟁이란 것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전쟁이나 그런 뭐 분쟁 같은 거에 대한 경계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메시지가 두 개다. 이런 어떤 전쟁과 그런 어떤 갈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이 인생을 보내는 것에 대한 메시지. 딱 이렇게 두 개가 있겠다. 그래서 대충 약간 이제 영화 보고 집에 오면서 약간 생각한 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마이토가 일본 전통 가옥에서 지냈기 때문에 잠을 바닥에서 자요. 이제 이사를 오고 서양식 별채에서 생활을 하면서 침대에서 잔단 말이야. 유독 얘가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 장면을 이 위쪽에서 보여줘서 이게 이 침대 다리나 이런 게 안 보이고 이 딱 바닥에서 자는 것처럼 연출이 돼요. 근데 얘가 자면은 약간 처음에 이제 이사 오고 난 직후에 잤을 때는 엄마가 이제 불타면서 도와달라 약간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가득한 것을 꿈으로 가질 때 얘가 계속 그냥 바닥에서 자는 것처럼 연출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마이토가 지금 과거에 아직 묶여 있구나. 이 트라우마가 너무 강력해서 여기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 이제 외가리가 처음에
되게 뭐 고고하게 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되게 그 날개도 커다랗고 다리도 길쭉길쭉하니까 그런 어떤 위험 넘치는 모습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제 마이토한테 처음에 접근을 하는데 갈수록 되게 그로테스크해지고 뭐 나중에는 조금 초라하고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연출이 되는데 이 외가리가 처음에 엄청난 위협이었잖아. 근데 얘가 이제 갈수록 점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얘를 의식하고 얘랑 이제 상호작용할수록 되게 그로테스크해졌다가 나중에는 우스꽝스럽고 초라하고 심지어 얘가 이제 조력자로 변하게 된단 말이야. 세상이 붕괴할 때 힘이랑 마이토를 구해주기도 하고 모험을 같이 떠나면서 얘가 막 배신하려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엔 마이토도 얘를 믿고 얘도 이제 마이토를 구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중간에서 모든 외가리는 거짓말쟁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물음을 키리코가 외가리와 마이토한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외가리는 사실이다. 외가리는 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는 반면에 마이토는 그것도 거짓말이지. 너네 다 거짓말만 하잖아. 하면서 얘를 되게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결국에는 그 거짓말쟁이를 마이토는 신뢰를 하게 되고 얘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마이토를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되게 키리코가 화해시키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되게 그냥 아이들이 싸운 거를 중재하는 부모님처럼 그런 약간 좀 되게 별거 아닌 일상의 소동처럼 보여져요. 처음에는 되게 진짜 얘가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정도의 큰 어떤 트라우마나 그런 걸로 작용을 했다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 그러니까 마이토가 점점 그 이 세계에서의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이렇게 변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되게 이게 엄청나게 치명적이고 내 인생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나 어떤 나의 약점, 뭐 위협 그런 것도 이렇게 내가 그냥 헤쳐나가다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변화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거는 이제 극 중에서 계속 얘가 배신하지 않을까? 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겨주면서 뭐 반드시 이럴 것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뭐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을 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헤쳐나가다 보면 별거 아닌 일인 경우도 많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런 외가리는 저는 적어도 뭐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외가리를 처음 위협으로 간주했을 때 마이토가 목검을 들고 나가요. 이게 정말 산산조각이 난단 말이야. 외가리가 이거를 딱 물어서 반으로 부러뜨리더니 부리로 한번 딱 깨무니까 이게 진짜 산산조각이 나. 그래서 마이토가 약간 환상에서 깨어나듯이 이걸 깨어나는데 이 외가리와의 처음 직접적인 대면에서 이게 꿈인가 싶어서 이 목검이 들어있던 옷장을 열었는데 목검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뭐지? 진짜 꿈인가? 하고 딱 꺼내는 순간 이때 보여줬던 것처럼 이 목검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나무 조각으로 다 변하는데 이거를 이제 저택의 고용인들이 치워줘. 할머니가 와서 이 저택에서는 그냥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 괜찮다. 별로 그냥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얘가 또 그때 다쳐 있었어. 막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해주는데 그 후반에서 앵무새 대왕을 쫓아가는 씬에서 앵무새 대왕이 막 이렇게 칼로 난도질을 해갖고 계단을 다 무너뜨린단 말이야. 그 나무 잔해가 약간 이거랑 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랑 조금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됐었는데 이때는 이제 할머니가 치워줬잖아. 이 나무 조각들을.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거친 무너진 나무 잔해 속에서 마이토가 힘을 써서 나오고 외가리랑 같이 이제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부분에서 그래 이게 이런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을 남이 대신해줄 수는 없는 거야. 자신이 이거를 헤쳐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조금 꾸준히 던지는 것 같은 게 들었어요. 뭐 물론 내가 너무 표면적이고 너무 희망적인 해석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어떤 그런 과대 해석이나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유독 마히토한테 X자 모양이 많아요. 뭐 X자든 뭐 십자가든 약간 이런 모양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반창고를 이렇게 붙이잖아. 근데 이게 잠옷에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파란색 문양이 있고 그다음에 이불은 이제 약간 꽃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게 반창고. 얘가 처음에 친구랑 싸우고 나서 자해를 해. 돌로 이렇게 머리를 찌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상처를 내야겠다라는 의미면,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돌로 진짜 머리를 깰 게 아닌 이상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날카로운 걸 들어서 이렇게 그을 거 아니야, 상처를 내려면. 아픔에 대해서 미숙한 상태로 생겼던 거를 이제 반창고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갈수록 하나씩 상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X자 모양이 처음에는 일단 잠옷을 갈아입고 이불에서 나오면서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이토가 항상 밖으로 나올 때는 이 잠옷을 입지 않고 자기 약간 교복을 입고 나와. 되게 반듯반듯한 교복을 입고 나오는데, 근데 얘가 반창고는 끝까지 붙이고 있는단 말이야. 그래서 아빠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이거 괜찮다. 머리 기르면 안 보인다. 근데 이 머리를 기르면 안 보인다라는 것도 되게 웃긴 얘기인 게, 얘가 학교 갔을 때 남자애들은 다 빡빡이거든. 얘만 근데 머리가 이렇게 길단 말이야. 덥수룩하게 길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제 부잣집에서 왔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싸우겠지. 남자애들의 그런 어떤 시샘 같은 거를 받는 게 보이니까. 근데 이제 상처를 치료는 해야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머리가 밀렸어. 나머지는 머리가 긴데 여기만 이렇게 빡빡머리가 되고 여기 이제 반창고가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떨어지냐? 키리코를 돕는 과정에서 이제 이 배를 타고 파도가 이쪽으로 오는데 배는 이렇게 넘어가야 돼, 이 파도를. 그래야 이제 다음 구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 이거를 배를 이제 밀어가지고 그 무덤이 있는 섬에 있다가 밀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이 반창고가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 배를 미는 게 그냥 뭐 땅에서 배를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이 되게 깊어 보이는 바다에서 파도가 막 이렇게 치는데 얘가 진짜 머리까지 다 잠기는 곳에서 배를 민단 말이야. 그래서 죽을 뻔한 거를 키리코가 이렇게 건져 올리는데, 그때 이제 이 반창고가 떨어지면서 이 상처가 보이게 돼. 심지어 이 반창고를 붙일 때는 아빠한테 자기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물론 정말 100% 진실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 내가 넘어졌다, 그냥. 내가 혼자 넘어져서 생긴 상처고 애들이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빠가 절대 안 믿는단 말이야. 아, 이거 아빠가 무조건 복수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빠한테 얘기해라. 아빠가 복수해 줄 거고, 아니다, 너 학교도 가지 마라. 아빠가 엄청난 거금을 이제 뭐 옛날 거의 한 100년 전이니까 300엔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으로 치면 엄청 거금이겠죠? 시골 학교에 기부하고 왔으니까 됐다, 너 수업 안 나가도 된다. 어차피 뭐 수업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과보 속에서 산단 말이야. 뭐 탑도 못 가게 하고, 뭐 아프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하고 이제 여기서 벗어나면서 당당하게 자기의 어떤 상처를 내비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얘가 이거를 온전히 받아들였다라고 보여지는 장면이, 나중에 그 앵무새 성 막 이렇게 돌아서 산실,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되게 두꺼워 보이는 커튼이 막 쳐져 있고, 희미가 요 앞에서 데려와. 이미 돌이 우리가 들어온 거를 눈치챘고 얘네가 우리를 반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지 않는 걸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해, 희미가. 근데 마이토가 아, 됐다, 난 들어가겠다 해서 들어가니까 그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금줄인가? 일본에 이렇게 뭐 하얀색 천이나 붕대 같은 걸 이렇게 해놓나 봐. 근데 그게 엄청 많아, 진짜. 엄청 많고 여기 한가운데 딱 이모가 누워있어. 자기 새엄마기도 한 이모가 누워있는데 서로 이제 그냥 누구누구 상 이렇게 한단 말이야. 들어왔는데 얘는 이제 역정을 내면서 얘한테 나가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걱정돼서, 애기가 걱정되니까 너가 지금 여기 왜 있냐, 나가라게 하려고 일부러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할수록 이 붕대들이 갑자기 막 바람이 엄청 불면서 얘네한테 이제 와서 붙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붕대가 붙기 시작하는 장면이, 그냥 이게 종이가 바람에 날려서 붙었으면 그냥 이렇게 떼어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되게 무슨 큰 접착력을 가진 것처럼 이게 되게 떼어내기 힘들게 보이는데, 이렇게 점점 이 천들이 와서 붙는 게 얘가 되게 뭔가 크게 다쳐서 붕대를 이렇게 두른 것처럼 점점 보인단 말이야, 전신에. 붕대를 떼어내면 되게 꺼멓게 뭐가 남아. 그러니까 되게 화상을 입은 것처럼. 초반에 이 마이토의 나레이션을 빌려서 얘기하기를 이 이모가 엄마랑 진짜 똑같이 생겼다라는 말을 해요. 이 붕대를 떼어내면서 이제 얘한테도 그러니까 이모한테도 붕대가 감기 시작하고 마이토한테도 점점 붕대가 감기는데, 한번 배경이 나와. 이 커튼 뒤쪽에 배경이 나오고 뒤에 돌이 틈틈이 보이는데 이게 되게 빨갛단 말이야. 아, 얘가 엄마를 구하고 싶었던 그런 거를 일단 1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 마음 같아서는 진짜 그 불길 속에 뛰어 들어가서
내가 엄마를 구하고 싶었다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근데 그랬으면 당연히 얘도 죽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붕대가 감기면서 전신에 정말 심한 화상을 입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뭐라고 하냐. 처음에는 나히코였나? 이거 이름이 뭐였지? 그러니까 이모의 그냥 이름을 보면서 누구누구 씨,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냥 존대를 하듯이 그렇게 했다가 얘한테 이제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단 말이야. 엄마, 우리 같이 돌아가요 하면서 얘가 이제 그런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온전히 이제 받아들였구나. 이 세계 모험이 현실의 아픔을 은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기가 헤쳐나가고 받아들이면서, 그래, 아빠가 엄마랑 똑같이 생긴 이모랑 재혼을 했고 아빠의 아이를 가졌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기 싫었고 거부하다가 삶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얘가 이제 받아들였구나 라는 거를 조금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 제복이 아니고 교복도 막 잃어버려. 이제 나중에 뭐 러닝 셔츠 입는단 말이야. 이게 없어가지고 옷이. 진짜 그런 어떤 자유분방한 소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지. 이런 어떤 차가운 아픔에 갇혀 있었던 불쌍하고 무뚝뚝한 존재가 아니라 이런 삶을 헤쳐나가면서 그냥 아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어떤 장면들을 보면서 그냥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 그냥 이 어려움이란 게 남들이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남들이 해주는 데는 분명한 한계점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그냥 직접 마주를 해야 될 때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뭐 솔직히 좀 기분이 묘하죠. 미야자키 하야오를 뭐 투영했네 어쩌네 뭐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를 그냥 떼놓고 보고서라도 얘도 뭔가 이 할아버지가 이 마이토가 늙었을 때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뭐 엄마도 어려진 상태로 있고, 그러니까 물론 여러 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냥 자기한테 해주고 싶은 말일 수도 있는 거고, 보이는 그대로 할아버지와 소년이니까 어떤 다음 세대한테 끊임없이 어떤 이어지는 세상의 여러 풍파들을 그냥 전해주면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 세상을 유지하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그 블럭 쌓기야.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이미 막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되게 위태위태한데 이 할아버지가 펜으로 톡톡 치면서 그나마 균형이 잡히니까, 아, 됐다. 이걸로 이 하루는,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이제 하루 동안은 이제 괜찮을 거다. 이런 말을 해, 마이토한테. 그러니까, 겨우 하루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 할아버지가 원래는 마이토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다가 마이토가 싫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넌 그냥 가라 라고 보내줘. 근데 이 앵무새 대왕은 얘를 원래 잡아 죽일 생각이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내 후계자로 삼고 싶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줘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얘가 좀 기다려준단 말이야, 이 앵무새 대왕이. 근데 결국 그게 아니고 얘를 돌려보낼 거란 거 아니까, 됐다, 그럴 거면 내가 하겠다 라고 하면서 블럭 쌓기니까 막 쌓아. 엉망이야 이 블럭 쌓기가. 그러니까 얘 완전 큰일 났다 하면서 되게 그때 얘가 유일하게 망가져. 막 콧물 흘리고 막 그 애니메이션 특유의 과장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되게 위험 넘치고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뭐 궁극주의적인 것도 이거 하나 못하는구나, 세상을 그냥 올바르게 유지한다 이거 하나를 못하는구나 하면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나, 이게 블럭 쌓기라는 점에서 그냥 세상 일이 정말 복잡해 보이고 여러 막 뭐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바위나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뭔가 미스테리하고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지만, 그냥 막상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별거 아니다. 그냥 이런 나무 쌓기 같은 너무나 흔하고 일상적인 것들이다. 뭐 이런 거를 조금 시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결말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 얘가 처음에 너무 어렸을 때 힘든 기억이 있었는데 이 세계 이걸 통해서 이게 좀 얘가 아픈 과거와 지금 현재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근데 이 돌아올 때 처음에 이 세계에 진입할 때 어떻게 진입했느냐? 얘가 이제 어느 숲속으로 가서 어느 건물로 들어가, 외가리를 따라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물에 잠기듯이 이렇게 점점 들어간단 말이야. 이 수직적인 공간이잖아, 이거는. 물에 잠겨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쁨과 슬픔 뭐 그런 여러 감정을 느낄 때 기쁘고 좋은 일들은 항상 여기, 슬픈 것들은 여기다가 배치를 하잖아. 딱 나눠가지고 이거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이거는 항상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이토가 힘이랑 현실로 이제 복귀할 때 어떤 공간에서 복귀를 하게 되냐면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긴 복도에서 문이 정말 수만 가지 문이 있어. 이게 이제 각각 하나의 현실인 거야. 시간대도 다르고 장소도 달라. 근데 정확히 이 내가 해당하는 문을 내가 원하는 문을 열면 이때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갈 때와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는 되게 수직적인 걸로 구분을 했지만 막상 인생에 이런 것들은 그냥 수평적인 것들인 거야. 정말 여러 가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한 순간, 그냥 그 순간들을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희미가 이제 마이토가 같이 안 나가라고 했을 때 아니 나는 이제 시간대가 다르니까 가서 너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라고 했을 때 마이토가 그러면 병원이 불타서 죽는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의도를 가진 말을 전하니까 그래도 난 괜찮다. 너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너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지 않느냐 하면서 젊은 키리코와 희미는 이쪽 문으로 이제 외갈이나 뭐 그런 것들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까 말했던 그냥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 그냥 흘러가는 순간들의 계속 연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이고 결국 외갈이나 이런 새들은 이쪽으로 나가잖아. 이쪽으로 나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아픔을 과거에 굳이 묶어두려 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도 없고 삶이란 여러 가지 것들과 함께 그냥 계속 앞으로 흘러 갈 뿐이다. 이거를 마지막까지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가장 흥미로운 구간 중에 하나였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물에 잠기듯이.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그 아까 침대 얘기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얘가 그 악몽 이런 어떤 외가리를 처음에 잡으러 나갔을 때 그런 어떤 환상에서 깨어날 때 어떻게 연출이 되냐면 물에 이렇게 잠겨 있다가 점점 떠오르면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 연출이 돼. 결국 얘가 이제 침대에 누워있고 물이 쭉 빠지는. 또 이제 심상세계로 갈 때는 이렇게 내려가고. 하지만 나올 때는 이렇게 다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수평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게 가장 흥미로웠던 구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새가 주로 등장하잖아. 근데 이게 이 새들이 현실에서 등장할 때는 막 날아가면서 두 가지를 남겨요, 꼭. 하나 깃털이고 하나가 배설물이야. 그러니까 이 깃털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색을 가짐으로써 이제 새들이 색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새들을 되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하는 존재인 반면에 배설물은 그냥 정말 뭐 말 그대로 더러운 것들이잖아.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남김으로써 이 새가 꾸준하게 작중해서 위협으로 분류가 되었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런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더럽거나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이거나 항상 긍정적이지도 않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남기니까 어느 것을 볼 거냐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지. 근데 이거를 본 사람이 내가 기억하기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가 날아갔네? 딱 이 정도 반응이란 말이야. 그런 어떤 그냥 일상적인 부분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정말 그냥 계속 꾸준히 던지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제 결말부에 어떻게 되냐. 마이토 가족이 결국 전쟁도 끝났고 결국 새엄마, 아빠 그리고 새엄마가 이제 낳은 애기랑 그다음에 마이토 이렇게 넷이서 다시 도쿄로 돌아간단 말이야. 원래 있던 곳이잖아 도쿄가. 그리고 얘네가 생활을 할 때 이상했던 게 그 일본식 전통 가옥이 엄청 크게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사람이 안 살아. 그러니까 그 고용인들만 여기에 있고 얘네 생활은 별채에서 한단 말이지. 근데 이게 되게 서양식으로 돼 있어. 진짜 막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무슨 막 중세 유럽 같은 거 생각하면 될 정도로 서양식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는 도쿄에 살았을 때도 일본식 집에서 살았고 여기도 일본식 집이 있는데 굳이 여기서 되게 이질적인 공간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별채니까 이것만 따로 떨어져 있단 말이야. 이 건물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런 어떤 뭐 전쟁이나 그런 여러 과거의 트라우마 그런 것들 때문에 잠시 이런 어떤 일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됐다가 결국 다시 마이토를 챙겨서 이 집에서도 나오고 다시 도쿄로 돌아가고 하는 것에서 이런 아픔을 이제 극복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마지막 결말부가. 그래서 뭐 되게 횡설수설했지만 뭐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이제 유독 뭐 하루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이제 이렇게 돌탑을 툭툭 치면서 아 이제 하루도 괜찮을 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엔딩 크레딧까지 보고 나왔는데 지구본을 돌리듯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거잖아. 그냥 우리가 별거 아니듯이 이제 지구본을 이렇게 돌리면 이제 지구가 한 바퀴 돈 거야.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거지.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듯이 여러 그냥 순간들이 있을 거야. 뭐 힘든 순간도 있을 거고 뭔가 신기한 순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순간순간들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근데 이제 이거를 헤쳐나가면서 마이토가 그리했듯이 우리도 분명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고 나의 어떤 큰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분명 우리는 우리가 직접 헤쳐나갈 힘도 있고 여차하면 옆에서 조금 도와줄 조력자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삶 속에서.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배우거나 내가 이거를 어떻게 삶 속에서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마이토가 과거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다시 도쿄로 돌아갔듯이 2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미상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도쿄에서 떠나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고 이런 과정에서 삶 속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은유하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영화라는 게 사실 제목을 보고 오기 때문에 제목에서 이미 오기 전에 우리한테 한번 물어봤잖아.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는 뭐 이런 생각을 했다. 뭐 나중에 내가 또 나이 들어서 보고 뭐 조금 더 내가 이런 어떤 창작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조예가 깊어지고 하면은 아 이게 뭐 얼렁뚱땅 그냥 에세이가 해놓은 해석이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뭐 지금 시점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라는 거를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감상평이었습니다.